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출산율 최하위.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걱정과 불안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커지는 나라.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 행복사회로 바꿀 수 있을까? 덴마크 행복사회의 비결을 취재해서 한 권의 책으로 묶어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기자입니다. 사장님을 인터뷰하는 최초의 직원이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근엄해지셨습니다. 제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어서 네. 목소리 보호에 신경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네. 직원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처음 출연한 사장님 어떠십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출연료도 있나요? 출연료는 없습니다. 그래요? 저 기자들이 우리들은 행복할까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덴마크에 가셔서 직접 현장 취재를 쭉 하고 오셨습니다. 네. UN 행복지수 조사에서 2012년, 2013년 연속 세계 1위를 한 나라 덴마크 행복사회의 비밀을 쭉 취재를 하셨는데요. 자, 우선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보도록 하죠. 네. 덴마크 현장에서 느낀 덴마크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네. 열흘씩 이렇게 갔다 왔는데 총 1년 6개월 정도 제가 지금 덴마크에 대한 취재와 공부를 하고 있는 셈인데 네. 그 과정에서 한 350여 명 정도를 만났어요. 네. 그중에 한 30%는 이제 약속하고 만난 사람이고 네. 70%는 길거리라든지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네. 정말 유엔이 정한 행복지수 1위의 나라답게 네. 대체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당황해하면서 받아들인 질문이 네. 그렇다면 당신의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하면 걱정거리를 잘 얘기를 못하는. 정말요? 예,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걱정 얘기하면 한 300개 얘기하죠. 금방금방 나올 수 있을 네. 텐데. 네. 행복한 게 뭐냐 그러면 한참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대학생 4학년 그러니까 네. 취업준비생이죠. 네. 이 친구를 만났더니 한 1분 정도 생각하더군요. 네. 걱정거리 과연 뭘까? 네. 왜냐하면 이 학생은 일단은 학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월 120만 원씩 받고 다닙니다. 덴마크로 그다음에 가야겠다. 취업을 네. 2년 정도는 못해도 네. 초봉의 약 80% 정도를 지원을 받습니다. 이 의미는 빨리빨리 서둘러서 아무데나 취업하지 말고 네. 네가 원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선택하라 이런 취지가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서두르기보다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어떻게 잘 취업을 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그다지 걱정거리가 없는 네. 그런 거죠. 네. 네. 이를테면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청년 학생들은 목전에 닥친 등록금 해결하느라 아르바이트. 그렇죠. 또 대학 졸업하면 취업이 안 되니까 또 대학원이나 이렇게 진학을 하고 그래도 또 취업이 안 돼서 취업 재수하고 있고 정작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전부 2년 미만의 비정규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덴마크는 그런 걱정은 없는 나라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우리는 행복을 자꾸 미래로 이렇게 저당 잡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 가서는 편할 것이다. 네. 또 대학에서는 취업 때문에 이게 또 나중에 취업하면 또 부장님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덴마크에 보니까 이 행복의 출발이 교실에서부터 특히 초등학교 교실에서부터 시작되더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개인에게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심어줄 것인가.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이 사회에. 네.
그다음에 이제 교실 다른 친구들과는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를 심어줄 것인가. 네. 그러기 위해서 네. 7학년까지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까지죠. 네. 시험이 없고 네. 특히 등수와 점수를 매기잖아요. 네. 시험을 설사 본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성적이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네요. 다르죠. 예.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네. 각 개개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저도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 되돌아보면 네. 수학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네. 특히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문제 적고 네. 몇 번 나와서 풀어라 하면은 네. 선생님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나를 시킬까 봐. 내가 수학을 못 해가지고. 네. 이 순간 그 자존감이 무너지는 걸 우리가 막 느끼는 거잖아요. 네. 네. 내가 참 못하는구나 뭔가를. 네. 이런 걸 없애주기 위해서. 네, 없애주기 위해서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누구나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네.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네. 좋아하는 것을 권장하라.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 같은 경우에 반대항 축구대 네. 하면은 그동안 그 축구 잘하는 아이만 뽑혀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못하는 아이들은 낄 틈이 없는데 그렇죠. 네, 못하는 아이도 끼워주는 그래서 좋아하면은 기회를 주는 예. 그렇기 때문에 반장도 안 뽑더군요. 반장도 없어요. 네, 반장이 예.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반장처럼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매우 반갑어요. 오마이뉴스의 모토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이지 않습니까? 네. 똑같더라고요. 모든 초등학생은 반장이다. 모든 그러니까. 학생은 반장이다. 예. 같은 모토를 발견하셨는데 초등학교에서 최근에 그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그 점심시간에 그 200점 만점 수학과 국어 100점 맞은 친구들은 우선 급식을 하게 네.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순서대로 기존에 하던 그렇죠. 대로 먹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그 나라에서는 최소한 그런 걱정을 그런 했겠네요.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네. 이것이 이제 학교에서만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심어줄 것인가 네. 그리고 더불어 함께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건데 이게 교실에서 통한 것이 사회에서도 통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복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실에서 통하니까 어때요?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죠? 네. 그러면 이것이 사회에서 통하면 네.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동창회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 택시기사든 식당 종업원이든 의사든 변호사든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네. 개인이 자존감을 갖고 또 일정하게 평등한 사회다 보니까 격차가 크지 않으니까 네. 동창회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네. 이를테면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 가치가 네. 우리처럼 막 경쟁 위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줄 세워가지고 네. 공부 잘하는 사람 1등부터 10등까지는 어느 대학, 그다음부터는 뭐 중하위 대학, 뭐 이렇게 네. 쭉쭉쭉쭉 된 다음에 그 대학을 졸업하면 그 순간 또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상위 클래스하고 하위 클래스가 나뉘어지고 그 양극화는 점점 커져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개천에서 용은 절대로 날 수 없는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과 덴마크는 되게 골고루 평등하게 그렇죠. 살 수 있는데 그 평등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첫 출발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네. 이른바 그룬투비에 의해서 네. 우리나라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청년이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청년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 더불어 함께하자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네. 생활 경제 속에서 그것을 실천했는데 그게 협동조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덴마크는 협동조합의 천국이에요. 10만 개 이상이 있고 우리도 협동조합법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전 국민의 50% 정도가 네.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네. 부산역에 내릴 때쯤이면 둘이 협동조합을 만든다. 이 정도로 협동조합이 많아요. 근데 정작 협동조합 법이 없어요. 덴마크예요. 그러니까 법 없이도 된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문화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개 옛날에 이게 법 없이 됐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동창회도 지금 법 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동창회 만든다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락 받습니까? 아니죠. 법 없이도 다 잘 되는. 네. 그게 이제 협동조합인데 네. 그 과정에서 이 생활 경제 속에서 평등 문화가 이제 생겨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달가스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을 텐데 네. 황무지 개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민 주도로 국토를 네. 옥토로 만드는 과정을 했는데 네. 이때 나온 땅도 네. 그룬투비의 정신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실질적인 네. 농지 개혁이 된 거죠. 아, 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등사회가 기틀이 만들어졌고 네. 그다음에 이들이 깨어나가지고 정당을 만들었어요. 아. 그 정당이 사회민주당인데 네. 이 당이 지난 100년 동안 7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100년간 100년 동안 70년. 10년. 물론 이제 정권 교체가 좌우로 있었습니다만. 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네. 그러면은 그룬투비의 자식들이 만든 사회민주당이 70년간 통치했을 때 네. 이제 우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파가. 그렇죠.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새누리당 같은 네. 이런 우파가 있는데 그 우파의 이름이 네. 재밌게도 레프트예요. 레프트. 우파 이름.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왜냐하면 우파의 시작이 분홍들이었거든요. 분홍들. 근데 당시에 분홍들은 대지주와 귀족에 저항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저항해서 새 세상을 만들겠다고 노력했기 때문에 당시 자기네들 이름을 레프트로 정했는데 네. 1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름을 고수하고 있어요. 왜 고수하냐고 그랬더니 네. 옛날에 우리가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했던 그 정신을 네.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우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새누리당의 이름이 진보당 네. 이런 셈이겠죠. 네. 그래서 좌우가 그 정도의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만든 기틀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 특히나 이제 그 핵심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실업자 정책이든 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근간을 흩으려고 하면은 네. 표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의 힘이 무섭기 때문에 네. 그 사회를 평등하게 유지하는 정책의 핵심은 안 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사보험비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의료비가 전혀 없는 나라거든요. 네. 교육비도 없고 네. 학비도 없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택시 기사를 하든 식당 종업을 하든 일종의 사회로부터 주는 임금이 있는 거예요. 아, 사회 임금이. 그러니까 네. 내 월급이 적더라도 네. 사회가 보장해 주는 임금이 있다. 아. 그래서 월급을 조금 주더라도 자기가 그 길거리에 나앉지도 않거니와 중산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제가 덴마크에 가가지고 네.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마이뉴스 사장으로서 네. 우리가 KBS도 아니고 네. 직원들에게 월급도 많이 못 주는데 네. 늘 자책감이 있었어요. 네. 죄책감이. 네. 그런데 덴마크에 가가지고 조금 그걸 덜었어요. 네. 왜냐하면 내 잘못만은 아니구나. 국가의 잘못이구나. 그러니까 사회가 함께 네. 변한. 이게 이 심정이 중소기업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장님들 다 심정일 거예요. 네. 우리 어떻게 대기업만큼 월급을 못 줘서 네. 우리 직원들이 참 결혼하는데 제대로 살까 이 걱정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 보니까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네. 사회 임금이 있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사교육비 안 들게 하고 사보험 안 들게 하고 큰 집 안 가져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그 문화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서민들 이른바 서민들도 당당하게 살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유럽은 세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세금 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증세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거기는 얼마나 세금을 부과하나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부유한 사람, 맞아요. 뭐 가난한 사람 세금을 어떻게? 자, 하나요? 이제 택시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그 사회 기준으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버는 것의 30% 정도를 내더군요. 네. 세금을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의사, 사장님 네. 이런 사람 돈을 많이 버니까 50%에서 55%를 내요. 세금을. 네. 예. 근데 이거를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제가 제가 이제 부자들 만나가지고 네. 물어봤어요. 네. 아깝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멍하면서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아깝다고 생각하는지 예. 이 의도를 몰라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네. 학교 다닐 때 공짜로 학교 다녔고 네. 병원비도 공짜로 했고 이렇게 사회로부터 내가 받았는데 지금 이제 좀 더 많이 받으니까 좀 많이 내서 네. 비교적 없는 사람들이 걱정 없이 산다면 나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멘트를 우리나라에서 찾으려면 기자가 상당히 여러 사람을 인터뷰해야 되겠죠. 네, 350명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길거리에 다니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문화가. 네. 그런데 그런 문화도 유지 발전되는 것이 100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를테면 그 사회에도 부패는 있을 거 아닙니까? 부패 스캔들.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고 특수 사례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류 문화는 이렇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건데 그런데 부패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부패 지수에 있어서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나라로 덴마크가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경찰관이더군요. 경찰관 그다음에 소방관. 정치인 어떻습니까? 정치인. 정치는 신뢰도가 약간 떨어지더군요. 정치인하고 기자. 왜 그러냐면 덴마크의 문화는 평등한 문화이기 때문에 잘난 체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잘난 체 하지 않고 묵묵하게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런데 정치인하고 기자는 직업의 특성상 뭔가 이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또 기자도 자기가 쓴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마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 직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미 있는 것은 경찰관이 신뢰도 1위다.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OECD에서도 가장 낮은 그런 나라죠. 경찰 부패가 낮은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공공 영역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래서 세금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나라다. 그렇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처럼 막 22조, 22조뿐만이 아니죠. 계속 4대강에 막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이제 아까워지죠. 아까워지는데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구나. 이런 믿음이 이것이 1, 2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서 형성되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장윤선의 팟짱. 이를테면 한국에서도 한때 복지국가의 꿈이 있었습니다. 뭔가 우리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달성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전국에 지금 순회 강연을 다니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모두 몇 군데를 지금 다니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이 책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책이 9월 1일 날 나왔는데 지금까지 72번 했습니다. 72번. 전국에 72곳을 다니신 거예요. 전국을 한 3바퀴 정도 돌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총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가랑 포함해서 120번이 예정돼 있는데 12월 20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제가 이게 이제 애초에는 한 20군데 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왔고 쇄도하고 있군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강의를 하면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로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거기 있는데요. 전국에서 만난 시민들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6,500명 만났어요. 6,500명. 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단기간 안에 행복한 사회를 우리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나신 건데 주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매일 강의가 한두 번 있는데 지치지 않는 건 2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전국 맛집 기행을 겸해서 할 수 있다. 이거고요. 제가 꼬막을 되게 좋아하는데 순천 갔다가 부럽네요. 목포 넘어가면서 벌교에서 꼬막 정식을 먹어서 지금 이 기운으로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째 이 지치지 않은 이유는 뭔가 강의를 요청한 사람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뭔가 있는 바꿔보자.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뭔가 희망을 나눠보자. 이래서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제가 기자 생활을 뭐 20
몇 년 했어요 지금? 저도 잘 모르겠네.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일단 제가 20년 했으니까 더 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 같네. 그랬는데 이렇게 다양한 구석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구나. 네. 이제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마을 주민은 주민들대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케이스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저더러 와서 희망을 달라고 해서 갔지만 네. 오히려 제가 힘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저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다른 사람들과 전파를. 나누고 있는 네. 이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네. 역시 행복한 인생, 네. 행복한 사회는 덴마크처럼, 덴마크도 시민이 주도했거든요. 네. 얼마나 시민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강의 주체들을 이렇게 강연 주최하는 사람들 보면은 스스로 주최해서 와 있는 사람과 네. 연수 때문에 와 있는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네.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주도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저는 주로 정치 사회를 취재했는데 네. 강의 요청은 주로 교육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교육청, 학교 뭐 이런 데서 많이 오는데 70%가 그런 데인데. 네. 그래서 제가 중학생도 해봤고 고등학생도 해봤고, 네. 선생님만 해봤고 교장 선생님만 해보고, 네. 장학사도 해봤는데 네. 장윤성 기자는 그 중에 누가 제일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중학생? 중학생? 네. 근데 중학생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동급이더군요. 주의력 3만이. 네. 그래. 교장 선생님들이. 네.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교장 선생님 120분 모셔놓고 네. 이렇게 하는데 교육감님의 인사말부터 20%가 졸고 있더군요. 근데 그 경무에 시달리시나. 교육감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졸고 있냐면, 네. 우리 관내에 자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하고 있는데 졸고 계세요. 심각하네요. 근데 제일 깨어 있는 사람은 학부모들이에요. 학부모. 그러니까 내 자식을 어떻게 이게 교육시킬 것인가.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으니까 가장 이제 깨어 있는데. 네. 중학생들도 네. 이 책을 읽고 온 아이들은 이제 한 5, 60명 집중이 되게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떤 중학교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욕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전교생을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한 20, 30%가 와구락을 대는데 네. 제가 수업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고등학생 전교생하고도 해봤는데 네. 고등학생들은 이제 예의가 있더군요.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네. 자더군요. 떠들지 않고. 학원 가야 돼서 바빠요. 그래서 제가 이 자고 있는 아이들을 용서해줬어요. 아니 용서라기보다는 네. 이해해 주셨어요. 인정해줬어요. 덴마크에 다녀왔기 때문에 네.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힘을 가지고 했던 이유는 뭐냐? 네. 또 한 30-40% 아이들은 되게 똘망똘망하고 그다음에 이 질문도 대단해요. 주로 어떤 질문을 하나요? 아이들이요. 한 아이는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네. 요새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고등학교 1, 2학년들이. 고등학생들이요? 네. 네. 근데 뭐 필독서 이런 거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교에서 네. 그다음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90점이 맞았는데 그래서 네. 기분이 좋으려고 했어. 네. 근데 옆 친구를 보니까 94점이야. 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졌어. 예. 근데 이게 나쁜 마음이라는 걸 알아. 예. 왜 내 속에 이 마음이 일까? 응? 그다음에 자기랑 수업을 그러니까 성적 경쟁하는 아이가 시험 기간에 밖에 운동장에 나가서 노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편했다. 무섭다. 근데 이 마음이 안 좋은 걸 알아. 네. 근데 왜 이게 안 좋은가? 왜 이 안 좋은 마음이 내 속에 계속 일어날까? 네.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은 거야.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내 잘못만은 아니었구나. 음. 아까 중소기업 사장님 네. 심정처럼 그런 생각이 이제 함께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네. 한 고등학교 학생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독후감 제목을. 네. 떠나던가 그냥 살던가 아니면 바꾸어버리던가. 이 학생 이 박강현 학생인데 네.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네. 편집 기자의 자질이 있지 않습니까? 제목을 이렇게 해서 잘 지었네요. 예. 여러분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야 덴마크가 이런 사회란 말이야. 나도 떠나버릴까 이민을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강의에서 늘 얘기해요. 네. 이민 갈 열정 있으면 네. 가지 마라. 네. 왜냐 우리 안에 덴마크가 있다.
또 우리 안에 그런 투비 목사가 있다. 네. 그들을 발견하시고 그들을 외롭게 하지 않고 응원해 주는 거. 근데 이 학생의 마음 자체가 우리 안에 덴마크야. 얘가 아니라 이 학생은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 우리나라는 자칭 민주주의 국가다. 못 바꿀 게 뭐가 있겠는가. 모두가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바꿔버리든가 이걸 선택해. 훌륭하네요. 그런 학생들만 있으면 한국 사회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 한 의대생이 보낸 편지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께. 그 의대생이 한 얘기가 저는 굉장히 가슴이 먹먹했는데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이 선택지를 3개를 준 거예요. 의대, 법대, 교대 아니면 사대. 왜냐하면 이게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에 요새 초등학생들한테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과거처럼 대통령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공무원. 왜 그러니? 안정돼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전부 불안한 노동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조차도 공무원이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친구 역시도 그래서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의사가 싫었는데 그냥 엄마 아빠가 하라 그러니까 했어요. 그런데 막상 살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속물이어서 당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나를 의사를 만들었구나라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 사회가 너무나 위험하고 불안하고 이것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의대, 법대, 교대 아니면 사대를 권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쭉 쓴 거를 보고 저는 되게 가슴이 먹먹하고 정말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위험한 사회로 가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 편지를 받고 참 그랬는데 근데 이 의대생의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그래요? 네, 그 부모님을 자기가 지금은 이해하고 오히려 내 자식 세대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이 책을 선물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이 책을 읽고 토론도 하는데 한 고등학교에 갔는데 100분 토론처럼 7명이 패널이 된 거예요. 근데 그중에 한 아이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전교 1등입니다. 그런데 전교 1등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미 너는 무슨 대학 무슨 과에 가라고 정해놓고 부모도 그걸 기대하고 있고 나는 다른 옆길을 볼 자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 지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하러 돌아다니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덴마크의 인생학교 시스템이에요. 그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덴마크는 국영수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교육이.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면은 바로 고등학교에 안 가고 1년 동안 애프터 스쿨이라는 인생 학교에 가요. 공부 못하는 애들만 가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의 취미를 쫓아서 그러니까 축구 잘하는 아이는 축구만 1년 동안 하고 음악 잘하는 아이는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유럽을 여행하면서 유럽의 역사를 공부하는 아이도 있어요. 또 1년 내내 숲속에서 중학교 졸업한 아이들이요? 중학교 졸업한 아이들 1년 동안. 근데 이게 90%의 아이들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1년에 4달은 이런 질문이 주어져. 35살이 되면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자기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서 합니까? 기숙형 학교로. 전국에 약 300개의 기숙형 학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받아줄 만한 대로. 그럼 다 공공인가요? 그렇죠. 사립인데 사실상 공공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 정부에서 절반 이상을 대주니까. 그래서 여기 이 시스템은 부모들도 엄청 좋아합니다. 왜? 한참 사춘기 나이에 1년 동안 집에서 안 보이니까 밥도 안 해줘야 되니까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던데 안 싸워도 되고. 제일 좋아하는 건 학생들. 왜? 어떤 학생은 여기 와서 내가 말문이 트였습니다. 원래 말수가 없는 아이인데 보통 아이들은 사춘기 때 되면 말수가 없어지죠. 우리 아이도 그러던데 사춘기 되면 말수가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 와서 말문이 트였다. 이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그다음에 좋아하는 것이 비슷한 아이들이 모여서 기숙 활동을 하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축구 좋아하는 아이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축구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겠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하면서 자기 인생의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것이 중학교 졸업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한 차례 있어요. 6개월간. 이야. 그러니까 대학을 바로 안 가고 네. 대학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야.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 역시도 모든 아이들이 가는 건가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건 선택이긴 한데 그렇죠. 다 간다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대학교를 직접 가는 아이들이 한 20%밖에 안 가요. 대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네. 곧장 가는 애들이. 곧장 가는 애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좀 1년 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너무 좋다. 체험하면서 한번 가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다 안 가요. 네. 많이 잡아야 30%만 가요. 왜 그러느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은행장도 될 수도 있고 사장님도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될 수도 있다. 네. 의사나 이런 사람 부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는 대학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80%가 좋은 대학에 가요. 가야 된다고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요새 고등학생들이 그 쓰는 노트, 공책에 네. 표지에 네. 시중에서 파는 표지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0분 더 집중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네. 10분 더 집중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출세하고 좋은 아내 이런 식의 것이 이게 돼 있는데 덴마크 사회는 그게 이제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네. 여유를 준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행복한 인생이 어디에서 나올까 이걸 1년 6개월 동안 내가 고민했어요. 네. 이 책을 쓰면서 네. 이 순간은 받아들여도 좋아요. 네. 어디서 나오냐면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데 그것이 나도 기쁘고 옆 사람도 기쁘다. 이 정도 되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토피아네요. 근데 우리는 그 학교 다닐 때 한 중학교 학생이 네. 이 책을 읽고 방송반 아이들이 네. 다른 아이들을 막 인터뷰했더군요. 너는 행복하냐? 이렇게. 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중학교 3학년이. 네. 나는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네.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나는 불행합니다. 이런 답을 했어요. 제가 돌아다니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중에 교육감님도 만났어요. 네. 근데 한 교육감님이 학생의 일기를 품고 다니더군요. 어디 교육감님이 그렇게 훌륭한 제가 교육감님. 밝힐 수는 없는데 초등학생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일기를 품고 다닌대요. 어떤 내용인데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학원이 싫은 11가지 이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번이 뭔지 아세요? 1번이 선생님이 있어서 2번이 내 노는 시간을 빼앗아서 네. 3번은 솔직하게 말해 효과도 별로 없는데 엄마의 아까운 돈이 들어가서 4번은 가기 싫어가지고 빠졌는데 네. 학원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전화 통화하더니 네. 보강 수업하라고 해서 이렇게 11가지를 쭉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적고 나서 네.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지금 방송에서 옮겨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이제 어른들에게 반말로요. 어른들아 우리는 스트레스 안 받는 줄 아니.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뭔 일 저지를지 모르니 니들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것들이 뭐예요? 엊그제 지금 발표가 됐죠?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OECD 34개국 중에 우리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꼴찌예요. 꼴찌. 네. 이게 100점 만점인데 우리는 60점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1등이 94점인데 60점이 엄청난 이게 차이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결핍감에 있어서는 또 1위더라고요. 그래서 압도적 1위예요. 우리가 압도적 1위. 결핍. 네. 아동이 어떤 제대로 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계 보건복지부가 반 통계 보니까 73%가 사교육 때문에 이게 고통을 받거나 시간을 보내는 이런 건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대학 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대학을 선택할 때 좋은 대학이라고 이른바 속칭 이렇게 하는데 가는 아이들은 10%밖에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루저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경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10%가 좋은 대학이라고 이른바 갔으면 나머지 90%도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가 자존감을 상실하는 사회가 된다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동 그 삶의 만족도 지수 학생들의 이것도 그대로 이게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강의 현장에서 학부모들이랑 이 어른들에게 우리가 더 깨어 있고 우리가 바꿔야 된다. 네. 이거를 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학부모들도 상당히 동의를 해요. 네. 이제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 국민이 지금 체험하면서 당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런 구조는 특히 안 되겠구나. 네. 그리고 행복을 미래로 저장시키는 자꾸. 네. 그러니까 아이 때부터 행복해야 되는 건데. 예. 근데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행복하면 네. 엄마는 불안하다. 왜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놀고 있으면 네. 엄마가 불안해. 옆집 엄마랑 얘기했더니 옆집 엄마는 막 아이 수학 시킨다고 그러고 네. 영어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우리 6%잖아요. 네. 혁신학교는 좀 더 놀게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불안한 거야 엄마가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게 다 나중에 자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성일 텐데 인성. 네. 그러니까 혁신학교에서 지금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나중에 안정을 시킬 것이다 그 아이를. 그러니까 깊은 나무의 뿌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걸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러면 1등은 행복하냐 이거지. 네. 1등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모범으로 자란 아이가 과연 행복하냐. 근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사연들을 들어보니까 네. 이른바 모범적으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다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학교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대학교에 가서야 그다음에 취업을 해서 30살이 돼서야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살지? 나는 뭐지? 밥벌이는 하는데 뭐지? 예. 왜 내 가슴이 안 뜨지? 이렇게 그래서 뒤늦게 생각하는 거야. 요새 사춘기가 대학생 때도 오고 회사 다니면서도 온대요. 그래서 그래요.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뭐 심지어 그런 아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하도 서울대 의대를 가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대를 정말 간 거예요. 그래서 네. 서울대 입학 통지서 이걸 딱 놓고 거기다 딱 한 줄 쓰고 떠났대요. 이젠 됐지. 나 간다. 그리고 이제 아이 집을 나가버린 애들도 있고.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들었는데 서울대학교 합격했어.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모교에서 얼마나 영웅이야. 네. 그래서 불렀어. 네. 그래서 후배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후배가 질문했어요. 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네. 그랬더니 서울대 합격 통지 받고 네. 딱 일주일간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답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과가 아니었고 가보니까 또 분위기도 살벌해서 네. 다 자기 잘난 네.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네. 더불어 함께 문화도 없고 이랬다고 하더군요. 네. 장윤선의 팟짱. 어느덧 우리 사회가 얼렁더울렁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이 넘쳐 흐르는 사회였는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오로지 무한 경쟁의 시대만 남은 것 같다. 결과적으로 아이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하고 사회도 국가도 모두 불행한 사회가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행복전도사가 되셨어요. 이제 맛집 기행 하시면서 우리 김윤선 기자는 늘 점심을 굶어서 결식 기자인데 나중에 한번 대표님은 김윤상 PD를 데리고 네. 한번 현장으로 네. 가시겠어요? 네. 예. 그래서 끝으로 우리 사회를 보다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한 실천 방안, 어떤 실천 계획이 있을까? 예. 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네. 청중들에게 늘 물어봐요. 네. 중고등학생 부모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초등학생은 예외. 왜냐하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의 아이는 학교 갈 때 스스로 일어납니까? 엄마 아빠가 깨워야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전국 평균이 95%가 스스로 못 일어나요. 네. 5%만 깨워서 일어나도. 네. 이게 우리의 지금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5%는 그럼 왜 깨어나는가? 이 엄마들한테 물어봤더니 상당수의 답이 재밌는 답이 나왔어요. 엄마가 못 일어나서. 엄마가 못 일어나니까 아이가 불안해가지고 지가 갈까 봐서 벌떡벌떡 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했어요. 네. 요새는 엄마들이 너무 촘촘하게 아이에게 관여돼 있으니까 이게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것인가 네.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멈춰서는 게 중요해요. 일단 이렇게 사는 방법이 아니라 다르게 살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다른 길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살고 있는 것이 사람 사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네. 덴마크처럼 또 살 수 있는 사회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길도 있다라는 걸 먼저 알고 우리가 그다음에 멈춰서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멈춰서서 왜 그동안 이렇게 살았지?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떡하지? 왜 우리 아파트의 옆집하고 인사를 안 하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지? 이게 더불어 함께 산다면 최소한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는 제가 덴마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녀요. 네. 우리 안에 마을 만들기 하는 사람도 있고 협동조합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존의 중소기업이지만 그 가치에 의해서 함께 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네. 눈을 뜨고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어떤 게 있나를 발굴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외롭지 않게 해주는 네.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춘천에 갔는데 네. 대학생 4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북카페를 만들었더군요. 네.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춘천에 서점이 다 사라져가지고 자기네들이 인문학 공간을 만들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격려해주면서 근데 좀 웬만큼 돈은 버냐고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배시시 웃더군요.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카페 주변을 둘러봤더니 이런 글귀를 그 친구들이 써놨더군요. 비슷한. 근데 제가 딱 기억은 안 나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작은 꿈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어르신들 제발 밥벌이는 되냐고 묻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써놨더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되냐 이제 어른이 되면 밥벌이는 되냐 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생각했는데 이제 그 질문들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내 이웃은 안녕한지 네. 내 이웃과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롭지 않게 해주고 네. 격려해주고 네. 그다음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그래서 우리 지역 우리 회사부터 네. 우리 공동체부터 서서히 그런 문화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오연호 대표 기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도 어떻게 잘하면 우리 안에 덴마크를 만들고 우리가 작은 실험, 작은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면 우리도 좀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자존감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연호 대표의 이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한 권 읽으시면서요. 인생의 작은 쉼표 한번 찍고 지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약 40분 정도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네, 아주 제가 이제 전국 돌아다니면서 네. 장윤성의 팟짱 듣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네. 그러거든요. 그러면 네. 상당히 있어요. 벌써. 정말요? 네. 네. 그리고 왜 장윤성 혼자 하냐고 네. 오연도도 같이 하지. 그런데 제가 안 끼워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위안과 위로를 받았을 것 같은데 네. 저한테 이렇게 문자나 페이스북에 올린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자기가 위안을 받았다. 왜냐하면 네.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달았더래요. 그래, 내가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유, 평등, 신뢰 이 가치를 가지고 뭔가 교육을 해보고 사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너 왜 그렇게 사냐? 네 왜 앞가름도 안 하고 사냐? 이렇게 막 이랬는데 이 책을 읽어봤더니 이게 진짜 좋은 사회를 위한 거구나. 내가 틀리지 않았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도 이 방송 듣고 내가 틀리지 않았어. 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네.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뛰어난 자기 발견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 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
4,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